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럽의 병자 독일, 이 독일 경제는 왜 추락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유럽의 맏형이었는데 오히려 유럽의 병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이 마치 일본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23년에 역성장했거든요. 역성장한 이 독일이 아마도 2024년까지도 그 부진한 경기 흐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내려지는데 일본화되고 있다. 앞서 말씀 나눴던 일본 경제에 이어서 독일 경제까지 우리 세계 GDP 수준으로 따져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죠. 일본과 독일을 다뤄드리고 있는데 독일 경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보시면 과거에만 해도 독일은 정말 서프라이징하다. 정말 엄청난 경제의 모습을, 탄탄한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새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 근육이 울퉁불퉁한 모습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독일이 마치 sickman이다, 유럽의 병자다, 환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독일이 참 자존심을 많이 구기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독일의 모습은 마치 유럽의 모습을 거의 대변해서 보여주다시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독일 경제를 좀 들여다보고 또 유럽의 경제도 한번 가늠해 보시고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를 가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 경제가 역성장했습니다. 독일 경제 성장률 추이를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3.8%로 역성장했었는데 2023년 마이너스 0.3%로 또 역성장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이렇게 역성장까지 경험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직면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렸었고 독일 경제에 대해서도 제가 23년 9월쯤에 한번 다뤄드렸거든요. 그리고 제 24년 경제전망서에도 독일 경제에 대해서 또 다뤄드렸는데 독일 경제가 그때도 23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일 것이다 라고 IMF의 전망치를 소개해드렸는데 전망치대로 독일 경제가 0.3% 마이너스 성장한 결과를 우린 받아들였습니다. 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흔치 않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죠. 우리 한국 경제로 치면 1980년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1.7% 역성장했었고 1997, 8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이때 우리나라 또 역성장했었습니다. 이 세 번의 역성장을 제외해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1980년 이래로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역성장이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역성장은 거의 경제 위기에 준한다. 전쟁 날 때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이 보통 역성장을 찍거든요. 아니면 정말 외환 위기와 같은 정말 팬데믹 경제 위기와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환란이 왔을 때 역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역성장했는지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역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일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추락하고 있다. 독일 경제가 이제 더 이상 0.5%대의 성장세도 어렵다. 그냥 0.3%대의 성장률로 갈 것이다. 이렇게 독일 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독일의 잠재 성장률을 추정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독일 경제가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 일본화되고 있는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는 1990년부터 20년대 초까지 경험했었던 그런 모습을 일본화되고 있다. 독일이 역시 일본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독일 경제를 본격적으로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 경제를 들여다볼 때 구매 관리자 지수를 좀 봐야 됩니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여러 업태별로 기업들이 구매 담당자가 있고 구매 부서에 헤드가 있어요. 구매 부서의 헤드한테 물어본 지표죠. 이 지표가 결국 50이라는 기준선을 밑돌면 그 나라 경기 자체가 불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근거가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그리고
24년 초까지 이 50을 상회하지 못하고 50을 하회한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 독일 경제가 부진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을 따로 떼어놓고 볼게요. 떼어놓고 보시면 2022년 중반부터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꾸준히 추락하더니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는 모습, 그만큼 독일 경제가 매우 부진하다. 매우 부진한 독일 경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독일은 워낙 제조 강국이라고 일컫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위축된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러면 독일 내에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무색할 수 있지만 근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죠. 독일의 소매 판매액이 전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보신 것처럼 2022년 중반부터 마이너스세로 접어들었는데 23년에는 22년 줄었는데 줄어든 소매 판매액보다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증가율이기 때문에 전년에 줄어드는, 제 평소 월 소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2022년까지. 근데 2022년 중반부터 월 소비액이 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2022년, 23년 들어서는 50만 원에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50만 원보다는 올라가야죠. 증가율의 개념이니까 50만 원보다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액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7.5% 수준으로 소매 판매액이 전년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 경기가 불황이고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가계의 소득이 위축되겠고 고용도 말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불안하니까 소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겠죠. 더군다나 고물가, 막대한 고물가, 막대한 고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독일 경제로서는 물가는 물가대로 잡아야 되지만 경기도 경기대로 이 모양이니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산업 생산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업들의 총 생산액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23년 거의 중반 이후 내내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산업 생산이, 이 산업 생산 데이터가 23년 5월 데이터밖에 제가 지금 추계를 못했습니다. 근데 보여드리는 대로 23년 중반부터는 계속 마이너스고 그 마이너스의 정도가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24년 1월 산업 생산이 23년 1월 산업 생산보다 5%나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 그만큼 독일 경제가 안 좋다.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 침체의 배경을 살펴봐야 될 텐데 독일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고물가가 작용한 거죠. 2022년에 세계적으로 고물가 압력이 시작될 때 그 고물가 압력의 배경은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 제로금리, 유동성 공급, 이 완화적 통화정책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극복시키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도입한 그 결과물로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22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해진 게 뭐예요?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히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너네 가스 공급 차단할게. 가스 공급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치솟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유러피언 국가들은 특히 물가가 치솟는 것도 문제지만 물가 중에서도 에너지 물가가 극단적으로 치솟아서 정말 추운 겨울을 보냈죠. 그것이 작용된 물가 상승률이 8.7%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물가인 거죠. 근데 독일 물가가 2016년, 20년 보시면 거의 제로 물가를 혹은 제로 물가보다도 밑도는 마이너스 물가도 경험할 만큼 제로 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물가 기조에서 계속 유지되던 그런 나라가 9%에 가까운 물가까지 도래됐으니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대략 9%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2%였고 2%에서 정점이 6.3%였으니까 그 차이값은 4%포인트인데 독일은 0%에서 9%니까 9%포인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그냥 그대로 비교될 것이 아니라 전년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할 때 얼마나 크게 높게 솟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고물가의 압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특히 그 고물가 중에서도 에너지 물가 말씀드렸죠.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에너지 물가 추이를 보시면 22년 1월부터 쭉 거의 에너지 물가가 35%, 36% 상승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일 쇼크 때의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35%, 36%가 에너지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에너지 물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너지 가격이 뭐의 의미예요? 필수재적이잖아요. 추운데 에너지 여러분 기름 안 씁니까? 그러면 자동차 운행 안 합니까? 제조업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기, 가스 혹은 석유 안 쓰고 어떻게 제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거의 이 에너지 위기에, 그러니까 그때 에너지 크라이시스라고 표현했었어요.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많은 산업 생산도 멎어지고 산업 자체가 멈추고 경제 활동이 수축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고물가, 특히 에너지 물가를 중심으로 한 고물가 상황에 독일 경제가 휘청인 것이다 라고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니까 이제 뒤늦게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단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경제가 정말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나라거든요. 2022년 중반까지만 해도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나라가 이런 유로존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매우 강하게 단행했었다. 그러면 고물가도 힘든데 고물가를 먼저 잡자 하는 움직임 때문에 고금리를 단행한 것이고 고물가 고금리에 압력을 받는, 역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독일의 경기 침체인 거죠.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가 꺼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독일 경기 침체의 배경은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죠. 당연히 실물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은 실업률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22년 초에 실업률이 그 코로나19를 거의 극복하는 듯이 5% 수준의 4% 후반에 실업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실업률이 5% 후반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24년 들어서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률 현재 전망치로 본다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로 제시해 드린다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급격히 실업률이 치솟아서 거의 6.4, 6.3% 그 독일 실업률을 경험했었는데 그 정도에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렇게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면 또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실업률이 치솟았다면 팬데믹이라는 이슈만 사라지면 다시 실업률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경기적으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때 소득이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소비 지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독일 경제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 부탁을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유자청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서 유자청을 소개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제 친한 동생이 나도 어려운데 소개를 해달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술깨 스틱이거든요. 일부러 구매하진 마시고요. 필요하신 분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그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고요. 먹는 장면은 제가 그 후배랑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먹겠습니다. 가격을 제가 대충 듣긴 했는데 헛개나무 추출 농축액으로 만들고 그 제주 감귤로 만들었대요. 예, 어쨌든 꿀이랑 뭐 이런 게 들어갔고 가격으로 치면 아마 컨디션보다는 훨씬 저렴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배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소개하는 것이고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구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걸 소개하는 과정에서 1도 지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1도 뭐 10,000원도 1,000원도 점심 한 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자, 독일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구조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율 이 고령화율이 20%가 조금 안 되거든요. 2025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2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 기준을 상회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22년 기준으로도 고령화율이 22.4%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22.4%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령화율이 앞으로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이런
구조적인 위협, 어려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독일은 유독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죠. 그런 구조적으로도 독일이 위기 상황에 놓인 그 배경의 하나로 들어가지 않을까. 중국에 대한 그냥 전면적인 교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23년 또 24년까지도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대중 수출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것은 중국 경제가 수출이나 산업 생산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천연가스, 석탄, 석유는 50%가 넘었습니다. 석유도 33%가 러시아산이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전환하지 않는 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구조화에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독일 탑10 수출국 중에 미국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경기가 흔들릴 때 독일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함의를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도 있고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이것도 역시 함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피크 코리아가 아님을 우리 증명해내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역시 수출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전적인 의존도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뜻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국 수출을 줄이자가 아니에요. 중국 수출은 그대로 두고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을 늘려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유망 신흥국들 그런 신흥국에 대한 신시장 개척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독일이 참 위기 상황에 놓인 구조적 배경 세 번째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 하면 자동차 강국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했던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면서 테슬라한테 1위 자리 내주고 BYD한테 2위 자리도 내주고 상하이 차한테 3위 자리도 내줍니다. 폭스바겐이 4위예요. 그만큼 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전되고 있을 때 그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이것도 구조적인 독일이 위기 상황에 놓인 배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구조적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얼마나 뒤진 것인지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역시 그 금융산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급결제라는 영역도. 이 그래프 보시면 이 캐시 트랜잭션스 그러니까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는데 보신 것처럼 여기 D2가 독일이죠. 독일이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캐시 이용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본을 다녀와서 느꼈지만 여전히 많은 자동화된 기기, 비대면화된 기기가 있는데 비대면화는 이렇지만 다 카드 결제가 아니라 동전 혹은 지폐 결제예요. 그러니까 동전, 지폐, 현금 결제 방식의 자동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식의 자동화, 이런 식의 비대면화를 이뤄놓은 단계에서는 생체인식 기술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지급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갈 때 더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편하니까. 이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많은 투자를 진작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진작해서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기가 어렵거든요. 아파트를 지었으면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맨 땅에 아파트 짓는 건 쉬운 거죠. 이렇게 이미 이뤄놓은 게 있는데 그게 과거의 산물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변화도 또 더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일본을 갔다가 예전에 독일을 갔다가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여전히 독일이 56% 이상의 지급 결제가 현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만큼이나 독일 경제가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좀 뒤진 모습이지 않나. 결국 독일이 일본화되고 있다라는 모습도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뒤지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라는 움직임 속에서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덩치
경제 규모적인 덩치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배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경제에 상당한 함의를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 경제가 일본 경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을 교사 혹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경제는 그런 어떤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는 움직여 볼까? 우리는 일본과 독일과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고령화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일본과 독일과 같은 그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진 그런 산업의 뒤진 모습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는 분명히 반면교사적인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진중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일본과 독일과 다른 길을 갈지 우리의 길을 또 방향성을 제시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자동차만 전환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2, 3만 개 정도 되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15,000개에서 17,000개 됩니다. 단순하게만 계산해봐도 상당히 많은 자동차 부품들이 사라짐을 뜻하고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기존의 자동차 부품사가 다른 또 변화된 산업 환경에 걸맞는 부품을 만드는, 걸맞는 산업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게 결국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집이죠. GDP 3, 4위 일본과 독일 경제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하겠고요. 끝으로 여러분 경제에 입문하고 싶으시다, 경제학 교과서를 좀 쉽게 읽고 싶으시다 하시면 제가 쓴 경제 입문서 봐주시고 또 가장 좀 선명한 경제 전망서 뭐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 입문서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전망서를 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 공부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서 촬영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